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요즘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답은 둘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한 사람은 이재명, 또 한 사람은 문재인. 한 사람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재명은 견문기는 하위직급이라서 잘 모른다고 말을 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범이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백현동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까지 4단계나 상향시킨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 말도 허위사실 유포가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은 비상이 걸려야 합니다.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성남FC 사건이 사실상 재판에 회부될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또 태국으로 튄 김승태가 잡혀 들어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다 대북 송금과 연계 여부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모두 다 굵직굵직한 사건입니다. 이런 판에 유동규의 입이 열리면서 이 대장동 게이트와 연계되어 배임 혐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유동규가 이재명의 신복인 김용에게 주었다는 8억 4,700만 원은 이 실제 넘어간 돈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6억이지만 이 돈의 향방에 따라 언제든 대선자금 수사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벌써 부분적이지만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년 만에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사면초간이 진퇴양난이니 하는 사자성어로 표현하죠. 이재명은 그 어떤 새도 더는 빠져나갈 수 없는 천라지망, 하늘에 가득한 그물망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때문인지 감사원이 아주 공손하게 서면조사서를 보냈는데도 대단히 무리한 짓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노발대발한 사람, 바로 문재인입니다. 저는 그날 방송에서 이 대통령을 지냈다고 해서 인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도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궁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퇴임 직전에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해가며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공표했는데, 사실 검수완박법은 이런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서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을 둘러싸고 그의 책임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서욱과 그리고 해경청장을 지낸 김홍희가 구속이 되자 문재인 정권에서 목에 힘을 줬던 이들이 다급해졌습니다. 늙음하게 자신의 목도 붙어 있을지 염려되지만 겉으로는 주군인 문재인의 목이 염려된 비서실장, 그리고 국정원장,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참 장관이더군요. 그 고관 대작들의 면면이 어찌 그리 초라하든지요. 그런데 문재인에게는 그뿐이 아닙니다.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고, 무엇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울성운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 있습니다. 특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유엔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의 딸, 정확히는 그의 사위가 연루되었을지 모를 타이 이스타젯 사건입니다. 아마도 문재인에게는 이것 말고도 앞으로 오랫동안 사건들이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휘둘렀던, 정가 보도처럼 휘둘렀던 바로 직권남용, 그리고 국고손실, 더 나아가서 뇌물죄 등이 이제 방향을 틀어 그에게 달리들 터이니 말입니다. 과거의 직권남용 그리고 국고손실죄는 거의 볼 수 없는 사건이었죠. 근데 그 볼 수 없는 사건 죄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써먹었습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써먹은 겁니다. 자,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이틀 전에 쓴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왜 이재명에게 더불어 볼모로 잡혔나?
요사이 이런 류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중앙일보 고증의 논설을 위한 칼럼 제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습니다. 문 전 대통령 앞에 쌓이는 질문.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어제 28일 오전 최근 불이 났던 대구 매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장 최고위원 회의입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 27일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비판부터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아니, 이런 비판은 저희 같은 정치평론가들이 해야 될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는 리스크를 해소해야 할 정부가 경제 리스크의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한 겁니다. 이재명은 민생 경제가 혹독한 시련이 드늘로 접어들었다. 물가, 환율, 이자 부담에 더해 김진태발 금융위기 때문에 자금시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글쎄, 이 김진태발 금융위기, 그건 바로 레고랜드 사태죠. 그런데 본인도 과거 성남시장이 됐을 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어떻든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럴 때일수록 장밋빛 전망으로 자화자찬하고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IMF 사태 당시의 당국자 발언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위기를 인정하고 심각성을 인지해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 도대체 그 대책이 무엇인가요? 이 부작에서 돈을 마구 뜯어서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어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IMF 때 우리 펀드멘탈은 괜찮았다. 이 말이 틀린 겁니까?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이 펀드멘탈은 매우 위험합니다. 누가 위험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재정부터 곳간을 텅텅 비웠으니 말입니다. 뭐 어떻든 아마도 이재명이 막상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다음의 말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정쟁에 빠져서 정치보복, 야당 탄압에 국가 역량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초당적 정치로 국가적 위기를 넘어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재명은 여야정 국민안전대책회의란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안전대책회의? 무슨 안전을 위한 대책회의란 겁니까? 자신의 안전을 위한 대책회의가 아니고요. 말하자면 여야 회담, 더 나아가 윤석열과 자신의 회담.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신이 살아날 돌파구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기대한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 말을 하고 있었죠. 여야 영수회담. 그러나 이제 정치를 슬슬 알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휘둘릴 까닭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어제 28일 이재명이 여야정 안전대책회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일찌감치 선을 쫙 그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정이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국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윤 대통령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 경제회복, 서민들의 희망, 꿈 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안 논의가 우선이다. 하긴 그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 국회를 찾아 이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는데 민주당은 관리를 깨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실이 예산안 논의부터 먼저 하라고 한 말을 반박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살아남기 위해 지금 처절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검찰이 수사 중인 각종 의혹이 연루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목소리는 언제든 터져나오게 됐을 정도로 이미 내부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퇴진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미디어토마토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1%가 이재명 퇴진에 반대, 37.3%가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재명 퇴진 반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어서 검찰이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13.2%,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입니다. 아마 이런 수치는 일시적이겠죠.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만약에 오늘 조사한다면 여론은 또 다를 것입니다. 어쨌든 연령별로는 60대에서만 유일하게 찬성 의견이 46.4%로 반대 36.7%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퇴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세대는 40대였습니다. 사실 이재명 정치인을 가장 지지하는 세대죠. 40대는 퇴진 찬성이 26.5%인데 비해 퇴진 반대는 58.4%로 반대가 찬성보다 2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여론일까요? 대장동 게이트의 비밀이 조금씩 풀려나와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의 실체가 드러났을 때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지금 모두 유동규의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방송 끝에서 이재명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후로 이제 측근들이 등을 돌린 것을 지적했습니다. 바로 그 측근 중의 측근으로 대장동 게이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자가 유동규입니다. 감옥에 1년 있어보니 어리라는 게 말뿐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유동규는 이제 입을 열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키맨이 된 것입니다. 그는 28일 검찰에 자신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안에 뭐가 있는지는 저도 모른다. 이날은 그가 석방된 10월 20일 뒤로 세 번째 열린 대장동 재판일입니다. 그는 기자들이 클라우드 자료에서 당신 주장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라는 취지로 묻자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잘 지켰어야 되는구나 생각했다.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있다. 근데 그 휴대폰을 검찰이 갖고 있는데 자기가 비밀번호를 굳이 숨겨서 검찰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백할 건 다 자백하고 이제 땡땡땡들을 보호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유동규는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이 있던 집 압수수색 직전에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 이재명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 정무방 외에도 임원들과 산하기관 임원장 모임 방 등이 있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창문 밖으로 던진 것도 정진상, 김용등이 강요해서 던졌다는 거죠. 유동규는 또 구속된 김용이 지난해 대선자금 명목으로 자신으로부터 8억 원대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 경험담인데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느냐. 첫 번째는 도망가라. 두 번째는 땡땡땡 뭐 하려고 하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뒷말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두 번째는 무조건 부인하라. 첫 번째는 도망가라. 두 번째는 무조건 부인하라. 유동규는 검찰이 현금 전달 과정에서 사용된 봉투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OBS 방송에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돈을 주고받을 때 그 돈을 넣은 봉투, 가방 이런 것을 돌려받거나 이런 것이 나중에 다시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는 거의 없었죠. 저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넣은 봉투 등을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경우가 없는데도 유동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봉투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5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사이즈 등
모든 것이 다 검증돼야 하지 않느냐. 어떤 봉투에 넣어줬다는데 만약 거기 1억 원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진술이지 않느냐. 검찰은 현금 전달 과정에 유동규가 사용한 봉투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가득 채우면 1억 원가량 들어가는 거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자금 마련 과정에서 1만 원권으로 인출된 경우가 있어 4,700만 원이 담긴 종이 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8억 4,700만 원 할 때 참 이상했죠. 왜 4,700만 원일까? 상자에 돈을 차곡차곡 넣다 보니까 300만 원은 계속 삐져나오니까 넣지를 못한 겁니다. 유동규의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겠다. 나는 이제 감추지 않겠다. 제가 안고 가겠다는 생각을 더 이상 안 한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아마도 이재명을 향한 말로 보입니다. 내가 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져야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어쨌든 유동규가 28일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한 것은 자신이 김용익에게 건넨 돈은 이재명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안다는 사실입니다. 김용익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유동규는 어제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이 김용익에게 자금을 넘길 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고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정진상, 김용익이 참여한 정무방에서 친목을 제외한 정책 결정 등의 얘기도 오갔는가라는 질문에도 네! 라고 답을 해서 긍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방이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건 없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로부터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넘겨받아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어쨌든 대장동 게이트의 문은 이제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터진 뒤에 정영학의 녹음 파일이 즉 과문을 여는 키가 됐죠.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남욱도 사실관계를 순순히 잡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유동규와 김만배의 입은 무거웠습니다. 김만배의 경우에 그가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이니 만약 그 입이 열리면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는 감당 못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이 무거웠죠. 유동규의 경우는 이재명과 정진상 등이 연관된 배임 의혹에 대한 입증입니다. 유동규가 입을 열면 적어도 정진상, 이재명은 배임 혐의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과거 대장동을 두고 당군들의 최대 공공환수라며 기부 체납을 받아야 할 돈 5,503억 원을 공익환수처럼 포장했을 때 이재명은 스스로 대장동을 설계하고 자신이 결정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당군일의 최대 공공환수가 당군일의 최대 사기극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환수의 지적이 사기극이 되는 극적인 반전에 바로 이 배임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유동규는 그 배임죄를 증명할 키맨입니다. 이재명은 이 사기극을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받은 걸 기화로, 아니 그걸 예로 들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대선 때는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이 문제였다며 이 수사를 무마했다 하여 윤석열이 몸통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라고도 했죠.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는 민관이 합동개발한다는 명분 아래 서민의 땅을 값싸게 수용해서 시가보다 훨씬 더 값싸게 수용해서 비싼 값에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챙긴 사기극인 것이 들통났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의 뒷배가 된 50억 클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이 50억 클럽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판 거래 의혹도 풀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국감장에서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민주당 김의겸의 대결이 화제입니다. 솔직히 그런 술자리에 안 갔다 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걸겠다. 당신은 뭘 걸겠는가? 라고 말을 한 한동훈 장관도 그리 썩 잘한 건 아닙니다. 아니 일국의 장관이 뭘 건다? 당신은 뭐 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 석상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나는 뭘 건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정보를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에게 문초하듯 질문을 한 김어김이야말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을 격화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과 장관, 게다가 특정 변호사 회사, 아니 김앤장이죠. 이 김앤장 변호사들 30명이 모여서 청담동 무슨 술집에서 음주 가물을 즐겼다. 바이올린이 있고 피아노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런 소문이 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민주당 안에는 아직 이 엉터리 정부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김어김이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을 먼저 사과하면 본인도 사과를 고려해 보겠다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어제 2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발언 및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같이 말을 한 겁니다. 당정대,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이 당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 저에게 몰매를 가는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참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수준이 언제부터 자신이 한 말 앞가림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건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